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주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같이 갖기로 했는데요. 우리 송원영 교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교회와 성에 대해서 특강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원래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특강으로 우리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송원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또 극동방송 좋은 아침이다에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과 마음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특강을 부탁드린 이유는 교회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물론 청년 시대에 관심 있는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인데 조금 요즘 들어서 이 시대에 좀 특별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와 성에 대한 주제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주제들 말고 좀 더 이 시대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교회와 성에 대해 그리고 뭐랄까 잘 경계하고 조심하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좀 이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또 반대 방향에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어렵게 모셨고요. 송원영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송원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새누리 2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조금 독특한 경력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처음 시작한 게 2003년인데요. 제가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18년 정도 성범죄나 성 관련 문제들에 관해서 뭐 심리치료도 하고 또 뭐 자문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저는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계속 다니고 교회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성 관련된 또는 가족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성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교회가 참 성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이고 얘기를 많이 못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조주성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교회와 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또 그루밍 현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크게 목차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청년 크리스찬의 성 관련 통계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교회 내에서 성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또 그루밍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루밍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2014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오타가 있네요. 사례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 100% 1000명.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20대, 30대 반반, 남녀 반반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성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일까? 예.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해본 사람이 84%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태솔로가 16%? 뭐 이런 얘기죠. 손잡기 8장을 해본 사람 보니까 88, 89. 그럼 이성교제를 안 해봤어도 손잡기나 8장 정도는 해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포옹이나 입맞춤 80%대 되고요. 애무나 패팅을 보니까 한 반 이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해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대와 30대 물어봤더니 전체는 52%, 남자는 59%, 여성은 44%.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치냐면 최근에 금년 1월 달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 조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20대들 물어보니까 남성은 81%, 여성은 7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6년의 차이가 있죠. 사실 성과 관련해서는 6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뭐 한 50% 정도면 아주 보수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 30년 전만 해도 이 퍼센트가 훨씬 더 내려갔었거든요. 한 20%대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꽤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계에 따라서 어떤 스킨십까지 가능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하얀 선이 성적인 애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위쪽이 성관계, 아래쪽이 포옹이나 입맞춤, 손잡기 8장.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손잡기나 8장이 한 80% 정도, 그 이상은 안 된다. 교제 상대로 하면 이게 한 50%대로 내려가고요. 성관계가 가능한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면 한 40% 빼고, 그러니까 60%, 남성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성관계 가능하고 성적인 애무나 패팅은 한 18% 정도 가능하다. 여성은 한 반, 성관계는 반, 애무는 한 70%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스킨십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는 20대, 30대 남녀 크리스찬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디까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잡기, 팔짱 끼기, 포옹, 입맞춤, 성적인 애무나 패팅, 성관계 이렇게 보고 사례수를 보고 실제로 이것을 최근에 경험했을 때, 최근에 교제를 했을 때 나는 며칠 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손잡거나 팔짱 끼는데 한 달 이내에 한 사람들도 있지만 넉 달 이상 걸린 사람들도 13% 이렇게 있었습니다. 포옹이나 입맞춤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을 보니까 30일에가 22%, 31일에서 60일까지가 28%. 그러니까 2달 정도 되면 포옹이나 입맞춤이구나. 이거는 그냥 통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애무 패팅 쭉 보시고 성관계도 보니까 30일 이하 60일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요. 성적인 애무나 패팅까지만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넉 달이 넘은 사람이 42%예요. 그런데 성관계도 괜찮다라고 한 사람들은 훨씬 더 전에 넉 달 이전에 거기까지 성관계까지 이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넉 달을 넘어간 사람들은 25%, 4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애무나 패팅에서 멈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관계보다 더 낮은 수위의 스킨십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걸리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조사들, 계속 같은 조사입니다.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전체는 78%, 남성은 93%, 여성은 62%. 전화나 인터넷 통신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4명 중에 1명은 그래요. 유사 성행위 업소에 가본 적이 있다. 남성들은 지금 4명 중에 1명은 가본 적이 있다.
여성들은 뭐 꽤 낮고요. 성매매 없어도 역시 4명 중에 1명은 가본 적이 있다. 자유행위를 해본 적이 있다. 10명 중에 9명. 사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통계인가 싶은 것이 흔히들 말하기를 남자들 중에 95명은 100명 중에 95명은 자유를 하고 5명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10명 중에 9명만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약간 신빙성에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다음에 임신을 하거나 낙태시킨 경험이 있다. 20명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있어요. 또 낙태를 하거나 시킨 경험이 있다. 동성과 관련해서는 뭐 안 넣고. 그래서 지금 요 퍼센티지를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아주 차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성과 관련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틀어막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곳이잖아요. 나 때 묻은 대로 나와서 또 하나님 믿고 조금씩 조금씩 나를 바꿔가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은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그런 겁니다. 네. 성관계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사랑을 하거나 확인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원해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상대방이 원해서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한 45%로 여성들보다 훨씬 많은데, 여성들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 정도는, 또는 4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이유다. 성관계를 갖는 이유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인데, 사랑을 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또 다른 이유들도, 음주 등으로 자지력을 이뤄서도 있고 다른 이유들도 꽤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성관계를 갖는 이유가 반드시 사랑에서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또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수치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내에서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성 관련 문제들이 보고가 됩니다. 언론 보도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앞부분은 뭐 언론이라기보다는 이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초록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남친과의 스킨십 이게 죄일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와요. 둘 다 모태신앙이고 20대 넘어서 사귀게 됐는데 사랑하니까 키스도 하고 애무도 하는데 저희는 애무 정도가 좀 깊어요. 서로의 자유를 도와준다고 할까요? 그런데 서로 뭐 삽입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 괜찮을까요? 마음에 걸립니다. 서로 사랑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을 사실 교회 내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해결을 잘 못하고 초록창에 물어봐서 해결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보면요. 이런 자료들이, 이런 질문들이 또 올라옵니다. 20살 여자고요. 대학생인데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오빠를 알게 됐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끌어안고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고 한다.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네이버 같은 데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미혼 청년들의 성에 대해서 보면 몇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모든 스킨십이 불가하다라는 게 이제 엄격한 금지. 특히 과거에는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2014년도에 아까 말한 교회 한국센터라는 곳에서 이 청년들의 성에 대해서 크게 워크숍을 한번 하고 자료를 냈거든요. 그때 이제 송인규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과거에는 엄격한 금지, 모든 스킨십이 불가하다, 남녀 7세 부동석,
손도 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 입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그게 과연 또 교제하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는 건데 전혀 스킨십이 없어야 될까? 그래서 다른 입장들이 조금 더 개방적인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 적정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선까지만 정해놓고 그 다음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침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든가 옷을 벗으면 안 된다라든가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위는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위에 누우면 안 된다라든가 딥키스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적정선을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철저한 단속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는 거 이제 신중한 허용 모델입니다. 신중한 허용은 뭐 약간 비슷한데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봐라. 뭐 나름대로 뭐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손, 포옹, 껴안기, 뽀뽀, 키스, 패팅, 애무, 상호자위, 구강성교, 성교 네, 이렇게 쭉 연속선상으로 조금 더 강한 스킨십까지 늘어놓고 어디에서 끊을지 허기틀한 사람이 이것을 타당성 판정을 했더니 여기서 끊어라. 네. 뽀뽀와 키스 사이, 프렌치 키스, 딥키스 사이에서 끊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감한 완화 모델에서는 책임감이 있는 애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네. 미혼 청년의 성에 대해서 이런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고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스킨십 하라 하지 마라 어디까지 해라 사실 이게 더 주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스킨십을 한다 만다라는 얘기는 요 동의 부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선상을 쭉 늘어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서로 하지 않는 거겠죠. 네. 비동의, 이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동의라는 얘기는 성관계를 하는데 서로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어, 그래 좋아, 또는 뭐 꼭 뭐 성관계 아니더라도 뭐 키스일 수도 있고 뭐 애무일 수도 있고 네. 하겠어, 좋아 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했다. 그러면 성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한 사이의 상황에서 어떤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아서 하지도 않았다. 뭐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 연속선 사이에 뭐가 있냐면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락이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 성관계에 대해서 응락은 했어요. 그러니까 수락은 했고 그래 괜찮아 라고 말을 했는데 내 진짜 마음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락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걸 트라우마틱하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분명히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응락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이래서 한편으로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구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응락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을 당한 사람과는 다른 죄책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되더라.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관계라는 것을 볼 때 단순하게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냥 그 차원뿐 아니라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락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루밍은 뭐냐면요. 원래는 동물의 털을 고르거나 말의 털을 다듬어 주는 거를 이제 그루밍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는 그 교회 집사 말고 고양이 집사들 보면 고양이들이 털을 막 뭐 이렇게 혀로 핥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루밍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패션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고 외모를 꾸미는 남성을 그루밍족 뭐 이렇게 해서 그루밍을 한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루밍이란 말이 더 확대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을 은폐하고 친절한 상담자나 조언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를 일단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물색을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본래 목적은 이 사람과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서적인 것들일 수도 있고요. 정보일 수도 있고요. 친절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감이나 신뢰, 뭐 이런 우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이 거절하기 힘들 때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성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괜찮아, 우리 사이에는 괜찮아, 너 나 못 믿어, 네, 이러한 형태로 자꾸 이 만남의 본질이 성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서로 비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속하는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본래는 우리나라의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했어도 동의를 보지 않아요. 왜?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그루밍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그 나이를 16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동의를 해도 동의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그루밍족 같은 사람, 그루밍족 아까 패션 말고요. 그루밍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꼬여서 마치 동의한 것처럼 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최근에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대상 그루밍을 할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연령이나 경제력이나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길들이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위력이란 말로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 길들이는 행위. 그래서 이 권력이나 나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언의 어떤 압력들을 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람을 잘해주는 것처럼, 돌봐주는 것처럼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성적인 관계로 변질되는 것, 이것을 이제 성인 대상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루밍이 그래서 성인 대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루밍이 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약성을 파악해서 피해자를 고르는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따스함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이 첫눈에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뭔가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사람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욕구를 채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특히 이제 요 피해자가 사실 누구라도 마음먹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르거든요. 그런데 특히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주변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선정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검증을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을 덜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까지 가면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4단계로 가면서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 특히 관계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이 사람들의 관계를 끊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뭐 욕을 한다거나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든가 주변 사람들과의 만날 시간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로 해서 피해자를 고립을 시킵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이제 성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약한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이 성적인 관계로 바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가 이제 진행이 돼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든지 또는 뭐 그 전 단계라도 이 피해자가 내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어라는 어떤 의식을 하기 시작하고 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회유를 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3단계까지는 너무나 따뜻하고 좋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나도 후회해. 정말 미안해. 절대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읍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가 뭐 나를 화나게 해서 그렇잖아. 뭐 네 탓이야. 비난을 하거나 또는 이때쯤 가면 더 나쁜 사람들은 동영상 같은 거를 찍어놓고 사진 같은 걸 찍어놓고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회유하고 비난해서 이제 통제를 시작합니다. 이 통제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려다니게 되면서 이 그루밍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6단계까지 진행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 이런 그루밍이 발생하지 않느냐?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 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루밍을 해서 성착취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찬양팀 인도자가 결혼하면서 성착취를 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강의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 내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였죠. 김아무개 씨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40살의 전도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 40대인데 15살을 성폭력을 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의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교회 어떤 리더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근데 아까 성인 그루밍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좀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교회 내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그루밍을 했다라면 교회 내에서 뭔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뭐 3대째 다니는 어떤 집안의 누구라든가 뭐 이런 식의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것을 이제 중독 모델로 보는 경우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약물 중독이나 또는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한데 성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행동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 중독 같은 행동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보면요, 사실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것을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나고 문제가 생기면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참는 것이 그냥 내가 결심으로 참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충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서 보는 무슨 뭐 노출증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페티시즘이라든가 이런 이상성 행위를 하는 것들도 이런 성중독에서 행동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누군가 피해자를 물색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그루밍으로 연결시켜서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통제하는 사람 중에서 다시 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서 반복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성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공을 들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을 들인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막 다리 밑에서 막 정말 나쁘게 확막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그루밍을 저질러서 온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그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나면 후회를 해요. 네. 괜히 그랬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또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잡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절제로 갑니다. 요 절제는 요 절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참기 시작을 합니다. 꼭 참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라는 게 그냥 꼭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충동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10대 중반쯤에는 누구나 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때 성에 대해서 자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가장 재미있고 사람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자신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뒤집기나 일어서는 게 제일 재밌고요. 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재밌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10대 때는 성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때 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때를 지나서 20대가 되면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이것을 놓고 가게 돼요. 이제는 뭐 진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동성들끼리 서로 뭐 친하게 지내다가 실제로 이성을 만나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 또는 이성과의 생각의 다른 것들을 서로 맞춰보기도 해야 되고 또 취미 활동도 가져야 되고 이러면서 이 관심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청소년기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렸을 때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관심을 옮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쾌감을 주는 이 성적인 행동, 자위, 뭐 포르노 뭐 이런 것들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머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쾌감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른 것들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얻을 소스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중독이라는 것들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이런 성중독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흔한 코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요. 이 그루밍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외롭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기술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이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잘해주는 건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이것이 나에게서 지금 경계를 넘은 건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 잘해주는 관계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 외로운 상태로 다시 빠져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잘해주고 마음을 산 이후에는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거나 또는 약간의 어떤 거절의 제스처 또는 좀 싫어요 라는 멘트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 처벌을 합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뭐 이제 연락하지 마. 뭐 이러면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때부터 굉장히 애가 타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잘하고 내가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걸로 느껴지는 상황.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거절을 한 이후에는 내가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망쳐진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그 영화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사람을 길들여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아니죠. 상대가 잘못한 것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막말로 미쳐서 그런 것처럼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바로 그루밍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에 취약한가? 일단 원인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성교육을 사실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또 특히 교회 내에서도 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사회의 어떤 개방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주 개방적으로 생활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금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성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또 상대방의 어떤 성적인 시도에 대해서 내가 좀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런 금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둘 사이에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는 다루기 어려워하더라.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 나의 성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 내가 또 정서적인, 감정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잘 통찰하지 못해요. 이거는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사실은 성적인 욕구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외로운 거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만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통찰이 부족하면 섞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욕구들을 건전한 또는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일에 취약한, 특히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로 앞장에서 정서적인 욕구들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성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에 대해서, 감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찜찜한 마음이에요.
찜찜한 마음. 네. 찜찜하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마음입니다. 왠지 이거 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왠지 이거 내가 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내가 이거를 이 관계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 그 찜찜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존중해라. 그래서 나의 찜찜한 마음들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넘기고 괜찮겠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믿을만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면서 이 찜찜한 마음을 눌러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찜찜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존중해라. 네.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귀는데 비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또 이해가 가능한 것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거나 사귈 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또 있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절대 연애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목회자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가 사귀고 있으면서 스킨십을 하기 시작을 한다. 스킨십을 많이 하는 관계다라면 이거는 비밀 연애를 하면 안 되고 오픈을 해야 됩니다. 네. 스킨십을 하면서 여전히 비밀 연애를 한다? 저는 그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명을 사귀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해요. 비밀 연애.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사귀는 거를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은혜가 되지 않아. 또 뭐 깨지고 나면 어색해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스킨십은 또 해요. 네. 그거는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비밀 연애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개 연애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린 조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스킨십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연애 관계, 이성 관계는 스킨십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킨십은 그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이 관계가 깨지겠지. 나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 믿지 못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그래서 내가 스킨십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요. 그 관계는 사실 스킨십이 없으면 깨지는 관계죠. 네.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킨십이 없으면 이 관계가 깨진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그 관계가 더 지속돼서 1대1 관계가 되고 그 오픈한 그 연애 관계가 되고 결혼한 관계가 되고 했을 때 그때까지도 스킨십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된다? 사실 그거는 스킨십이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스킨십에 약간의 중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스킨십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력이나 협박이 시작되면 이 관계는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심해진다라고 믿고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것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다 고치고 나서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관계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변화된다. 이건 드라마예요. 네. 많은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이 시작됐다 그러면 반드시 끊으십시오. 그 사람과는 절대로 지속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의 의견을 신뢰해라. 부모, 형제, 자매가 내가 만나는 사람,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이 부모나 형제의 의견들이 나랑 좀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래 부모나 형제가 나랑 좀 안 친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갖게 되는 환상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잘 몰라. 나는 뭔가 진실을 알고 있어. 나는 변화를 시킬 수 있어.
사람의 정말 순수함을 정말 저 사람들은 왜 모를까?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뭔가 진실을 알고 있어.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이나 또는 그루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좁아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로 나의 세계가 축소된다라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떠올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더다. 지금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리더의 영향력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라든가, 이건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권력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의견을 물어본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의견이 틀려도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틀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에 헛웃음을 웃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권력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드립을 쳤는데 막 헛웃음을 웃어준다.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는 권력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 엄청난 권력 집단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얘기는 나도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정서적인 욕구나 나의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내가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네. 안 만나도 되는 모임 괜히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밤에 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 꼭 만나서 커피숍에서 회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이게 회의 때문이 아니고 성경 공부 때문이 아니고 뭔가 그렇게 만나는 상황이 좋고 특히 그것이 이성이어서 나에게 뭔가 그런 것이 기분 좋은 느낌이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정서적인 욕구와 실제 해야 될 일을 섞고 있는 거죠. 섞이면 섞일수록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매력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 이성적인 매력이 특히 청년 시기에는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뭔가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팀원을 구하는데 뭔가 좀 따뜻하게 말하고 또는 뭐 예쁘게 말하고 애교 있게 말하고 아니면 쿨하게 말하고 이러면서 내가 뭐 팀원을 포섭한다. 이럴 때 나의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시도입니다. 그런 것들에 내가 민감해져야 나도 모르게 어떤 이런 패턴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1대1로 만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1대1의 만남, 청년 때 뭐 1대1로 그렇다고 전혀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뭐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교제하는 사이인지 아닌지, 썸 타는 사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하게 불필요하게 자꾸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로 어장관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나의 욕구들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험시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리더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멘토는 사실 동성 멘토면 더 좋고요. 네. 또 리더나 사역자나 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분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멘토와 상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성과 관련돼서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자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 역할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피해나 가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내가 오픈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의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했을 때는 같이 그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공동 책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게 나의 혼자 나의 다른 욕구,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욕구, 외로움 욕구, 거절을 피하기 위한 욕구, 이런 욕구들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는 욕구에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오픈을 해서 상의를 하는데 멘토,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리더가 자기의 영향력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은 일로, 신앙은 신앙으로, 교육은 교육으로 활용을 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갖지 않고 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찜찜한 마음이나 어떤 연애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는 이제 좋은 공동체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이 청년부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공동체. 제가 심리학을 하고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라고 저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관심과 공감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의 성장이나 성숙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과거가 치유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자신의 삶이 성숙합니다.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제가 성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샌들이 이 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성이란 것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은 친밀감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잠시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네, 교수님 좋은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좀 질문 받는 시간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 온라인에 한 12명 정도 접속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어도 청년부 단톡에다 올려도 제가 교수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지금 리더톡에는 지금 너무 좋았다고 지금 피드백이 올라오는데 질문이 막 있지는 않나 봐요.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중에도 올려도 괜찮고요.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좀 성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했고요. 또 사실 이게 꼭 얘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청년들은 특히 이제 그루밍 혹은 이제 가스라이팅 데이팅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의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제일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고, 특히 청년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해자 입장에 서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피해자 입장에 서기가 너무 쉬운 연령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부서들 가서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도 해야 되고 잘 관찰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또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의 잘 귀하게 제공해 주신 우리 송원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청년부는 또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 했던 것처럼 온라인 그 설교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참여해 주셨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도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